191년 한나라는 중앙정부가 무너지고 실질적으로는 크고 작은 군주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반동탁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던 인물들 중에는 마등, 한수, 유원, 공손탁, 그리고 공손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변방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양주 지역의 한수는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키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특이하게 한수는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변장이나 왕국처럼 다른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반란에서 패하면 곧바로 이들을 죽였습니다. 마등은 이민족의 피가 많이 섞여서 전형적인 중국인과는 딴판으로 생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주 사람이었던 마등은 원래 한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모병에 지원했었는데 키가 크고 사람들이 잘 따라서 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오히려 한수의 반란군에 가담하게 되었고요. 한수와 마등은 의형제가 됩니다. 이후에 활약하는 마초가 바로 마등의 아들입니다. 유원은 중앙정부에서 태상이라는 고위관리까지 지낸 인물이었는데 은근히 야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주 지역에서 황제의 기운이 있다라는 귀뜸을 듣고 익주목에 자원하게 됩니다. 정말 얼마 후에 익주에서 황제가 탄생하게 되지만 유원이 아니라 유비였습니다. 유원은 점과 같은 주술 행위에 많이 의지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유원은 익주를 평정하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나라 북동쪽에서는 공손 가문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고구려 그리고 발해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요동 지역은 공손탁이라는 인물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공손탁은 반동탁군을 상대로 대활약했던 서영이 동탁에게 청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공손탁은 중원의 패권 싸움에는 소극적이어서 우리에게는 그다지 친숙하진 않지만 고구려 발해를 상대로 세력을 넓혔던 강자였습니다. 훗날의 조조가 공손탁에게 영년향후라는 자귀를 내리려고 하자 나는 요동의 왕인데 무슨 영영향후냐 라면서 화를 냈었다고 합니다. 공손탁은 204년 죽을 때까지 요동을 다스렸고요. 죽어서는 공손강이 뒤를 잇게 됩니다. 또 다른 공손가문 출신인 공손찬은 유력한 가문 출신이긴 했지만 원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신분이 낮은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없어서 말단 관리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일처리가 깔끔하고 유능해서 태수의 눈에 띄게 됩니다. 태수는 공손찬을 자기 사위로 삼고 노식 밑에서 공부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합니다. 이때 공손찬은 처음으로 유비를 만나게 됩니다. 장인어른의 후임으로 태수 유기가 부임하는데 유기는 죄를 지어서 한나라 최남단에 있는 일남군까지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아무 죄도 없었던 공손찬은 한나라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유기를 따라가서 수발을 드는 엄청난 의리를 보이게 됩니다. 다행히 일남군까지 가는 도중에 유기가 사면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북방으로 돌아온 공손찬은 선비족과 오한족 같은 이민족을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수십 명의 부하로 수백 명의 이민족에게 돌진해서 승리를 거두는 등 많은 공을 세웠는데요. 주로 백마 탄 부하들을 거느리고 싸워서 백마장군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얼마 후 유우라는 인물이 유주목으로 임명됩니다. 유우는 황족인데다가 덕망이 높아서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유우는 사람들과 즐거움과 근심을 함께하며 가지런하게 처신함에 남다름이 있어서 명성과 지위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니 백성들이 모두 그를 존경했었다고 합니다. 191년 원소는 이런 유우를 황제로 내세워서 헌제를 내세운 동탁에 맞서려고 했지만 유우가 거절해서 무산됩니다. 유우를 추대하려는 시도는 이에 반대했었던 원술이 원소와 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유우는 이민족에게도 선정을 베풀어서 자발적으로 귀순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이민족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들과 싸워 많은 이민족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책은 역효과를 가져와서 더 많은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전투에서 계속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족의 저항은 더 거세집니다. 오한족은 관역에 공손찬의 얼굴을 그려서 활쏘기 연습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우가 부임해서 화평을 맺고 평화를 가져오자 공손찬은 유우가 자신의 공을 가로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원소는 자신의 세력을 넓혀갑니다. 원소는 반동탁군의 주축이 될 만큼 인기가 많고 뛰어난 인물이긴 했지만 마땅한 근거지가 없었습니다. 원소의 신하 중 한 명이었던 봉기는 공손찬을 꼬셔서 한복을 공격하게 하자고 건의합니다.
한복은 기주라는 풍요로운 땅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의심과 겁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공손찬이 기주를 공격하자 한복은 겁을 먹고 나는 원래 원씨 가문의 가신이었고 제주도 원소만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에게 기주를 바치면 원소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나를 환대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하들은 기주에 100만 병사와 10년을 지탱할 식량이 있다면서 반대하지만 한복은 끝내 원소에게 기주 땅을 양보합니다. 이로써 원소는 막강한 군벌로서의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한복은 이후에 눈치만 보다가 원소가 자신을 죽일 거라고 오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원술과 공손찬은 동맹을 맺고 세력을 넓히던 원소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원소도 형주를 다스리고 있었던 유표와 동맹을 맺어서 원술 세력을 견제합니다. 원술은 먼저 송견을 시켜서 유표가 다스리고 있었던 형주를 토벌하게 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송견은 승승장구하면서 유표군을 밀어붙였고요. 양양까지 진격합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적을 직접 쫓다가 돌에 머리를 맞고 전사합니다. 이렇게 한때 최고의 무용을 뽐내던 송견은 허망하게 죽게 되었고요. 송견의 남은 세력은 원술에게 흡수됩니다. 191년 청주에서는 다시 한번 엄청난 수의 황건적 잔당들이 크게 일어나서 북방을 휩쓸게 됩니다. 황건적 무리는 30만에 달하는 병력을 앞세워서 공손찬의 영지를 침범하지만 공손찬은 단지 2만의 병력으로 이들을 거의 몰살시켰을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공손찬의 병력은 패배를 모를 정도로 강력했었습니다. 공손찬에게 패한 황건적은 192년 다시 군세를 일으켜서 유대가 다스리고 있었던 연주로 쳐들어옵니다. 포신은 유대를 도와 함께 황건적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 황건적이 수에 비해서 군량이 부족한 점을 들어서 성 안에서 수비를 하고 있으면 황건적은 저절로 물러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는 포신의 조언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공격에 나서다가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를 대신해서 새롭게 연주목이 된 인물이 조조입니다. 조조는 군을 새롭게 정비해서 황건적을 소탕하게 되지만 전투 중에 포신이 전사합니다. 포신은 조조가 동탁을 공격하자고 할 때 여러 군주 중에서 유일하게 호응해준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조는 포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이때 항복해온 100만에 달하는 황건적 중에서 30만의 정예병을 추려서 부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 부대는 청주병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30만은 과장된 숫자라는 시각이 있고요. 실제로 청주병은 3만 정도였을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2년 1월 북쪽에서는 꾸준히 자신을 비방하면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던 공손찬을 상대로 원소가 마침내 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공손찬 군은 군사력과 경험에서 원소군을 압도하고 있었고요. 기세를 떨치고 있었던 황건적 무리를 괴멸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기 또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손찬이 계속 세력을 확장하게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원소는 출병을 결심합니다. 원소와 공손찬은 개교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원소의 장수였던 구기가 공손찬의 기병을 무력화시키고 원소를 구출하는 대활약을 펼친 덕분에 전투는 원소의 승리로 끝납니다. 구기는 북방 이민족이었던 강족과 싸웠던 경험이 많아서 주로 기병을 활용한 전법을 쓰는 공손찬을 상대하기에는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공손찬은 다시 유주로 후퇴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유 또한 공손찬을 경계해서 10만의 병력을 이끌고 공손찬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유우군은 여러 차례 전투로 다져진 공손찬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공손찬은 유우군에 비해 병력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공을 펼쳐서 손쉽게 유우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밀어붙여서 거용성을 함락하고 유우를 생포합니다. 공손찬은 유우를 저작거리에 세워놓고 만약 유우가 황제가 될 인물이라면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날은 하루 종일 맑았고요. 유우는 처형됩니다. 명망이 높았던 유우를 처형한 결정은 많은 사람들이 공손찬의 반감을 품고 원소에게 가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편 장안에서도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동탁은 여포를 자신의 호위병처럼 데리고 다녔는데 한 번은 여포가 사소한 일로 신경을 거슬리게 하자 바로 여포에게 창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포가 민첩해서 피할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여포는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고요. 동탁은 화를 가라앉혔지만 여포는 이 일로 원한을 품게 됩니다. 여포는 같은 병주 출신인 왕윤에게 이 일을 털어놨고요. 왕윤은 동탁을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여포는 동탁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면서 거절하지만 왕윤은
그대의 성은 여신이 친부도 아니오. 지금 죽음을 걱정할 겨를도 없는데 무슨 부자지간이라고 하시오 라면서 여포를 설득합니다. 게다가 여포는 동탁의 시녀와 사통하고 있어서 늘 들킬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국지 연희와는 다르게 절세미녀 초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2년 5월 22일 동탁은 여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동탁의 마지막 말은 개같은 놈,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였다고 합니다. 동탁의 시체는 저작거리에 버려졌는데 시체를 지키던 관원이 장난삼아 배에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였는데 배의 기름 때문에 며칠 동안 불이 타올랐다고 합니다. 정권을 잡은 왕유는 친동탁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에 돌입하게 됩니다. 동탁의 삼족을 멸했고요. 심지어는 90살이었던 그의 노모까지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과 곽사는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하자 책사 가오가 지금 도망가나 싸우다 도망가나 똑같은 일이 아니냐면서 설득하자 왕윤과 싸울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각과 곽사는 동탁의 잔병 10만 명을 긁어모아서 장안을 포위합니다. 이때 곽사는 무슨 배짱이었는지 여포와 1대1 대결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곽사는 여포에게 져서 죽을 뻔하다가 병사들에게 구출됩니다. 하지만 이각과 곽사는 10일 만에 장안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서영은 이 와중에 전사하고 여포는 단지 수백 기만을 이끌고 장안을 탈출합니다. 여포는 이때 왕윤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왕윤은 단지 국가를 편안히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요. 그렇지 못한다면 몸 바쳐 죽으리다 라는 말과 함께 장안에 남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포는 원술에게 몸을 맡기려고 했지만 과거 정원과 동탁을 죽인 경력 때문에 냉대를 받고 원소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 당시 원소는 북쪽에서는 공손찬으로부터 남쪽에서는 원술에게 협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공손찬은 당시 자신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던 유비와 서주자사 도경과 함께 힘을 합쳐서 원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최전방에 해당하는 평원의 배치를 받았고요. 이때 공손찬의 부하였던 조은과도 만나서 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193년 초 원술은 황건적 그리고 흑산적과 힘을 합쳐서 당시 원소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조조를 총공격합니다. 하지만 거의 처음으로 군사를 지휘해서였는지 원술은 조조에게 패했고요. 근거지였던 남양조차도 유표의 공격으로 완전히 잃게 됩니다. 남양을 잃은 원술은 양주자사 진우를 쫓아내고 양주의 수춘 지역을 새로운 근거지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원술은 이때 본 피해가 워낙 커서 다시는 이전만큼의 세력을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조조의 세력이 급부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서쪽에서는 상습 반란 세력이었던 양주의 한수와 마등이 이각과 곽사에게 불만을 품고 장안을 공격합니다. 익주의 유언은 5,000명의 병사를 보내서 몰래 이 반란을 돕게 됩니다. 하지만 반란은 싱겁게 제압당하고 이 사건으로 유언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유언은 이 일로 크게 상심해서 넷째 아들이었던 유장에게 익주를 물려주고 은퇴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유언은 시리와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등창이 생겨서 병사합니다. 193년 조조가 서주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조숭을 자신의 영지였던 연주로 모시려다가 도겸의 병사들에게 조숭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조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해서 193년 가을과 194년 봄 2회에 걸쳐서 서주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주 침공이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닌 대대적인 주민 학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서주는 꽤 부유했었고요. 동탁의 난을 피해서 서주로 이주온 피난민들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단지 분풀이와 복수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토지가 황폐해집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조조는 남녀 수십만 명을 도륙했는데 닭이나 개도 살아남지 않았고 죽은 시체 때문에 강물이 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서주에 살고 있었던 제갈량, 노숙, 장소와 같은 많은 인재가 학살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서주 대학살은 중국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학살이었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왜 삼국지 연의에서 조조가 도저히 주인공이 될 수 없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한창 서주를 초토화하고 있었던 조조에게 안 좋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바로 오랜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장막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